구글의 노트북 LM을 이용해서 지난 4년간 유튜브에 올린 영상 약 260여 개를 기반으로 AI가 답변하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 링크를 제가 공유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 친구 김변을 또 활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카페에 질문 올리면 제가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늦으면 24시간 걸리는 거 답변 받는데 좀 답답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주말에는 답변을 잘 안 달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 질문을 주시면 카페에다가 한 3일 지나서 답변을 받으니까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시간에 댓글이나 전화로 질문 주시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1시간. 그래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도 힘들다. 그러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고, 노트북 LM 내 친구 김변. 우리가 이제 개인 생활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신청 자격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가 개인회생 다음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그래서 내 친구 김변에다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의외로 단순한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변제금을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만 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소득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채무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체가 되었든 안 되었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또 개인 워크아웃하고 좀 비교되는 그런 내용이죠. 네.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변제금 산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은 다음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변제금 공식, 월 변제금은 월 평균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다. 총 변제금은 월 변제금 곱하기 36개월, 3년 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네. 월 평균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다고 했으니까 월 평균 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순수입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순수입을 확인한다는 거죠. 세금 빼고 4대 보험료 빼고. 자영업자, 통장으로 들어온 총수입에서 사업 관련 총비용, 임대료, 전기료, 공과금,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단 금융비용은 제외하지 않습니다. 요번 달에 1,000만 원 현금이 들어왔어. 근데 그 중에 만약 500만 원은 뭐 여기 인건비, 전기료 이렇게 냈어. 그 나머지 500만 원이 순수입이냐? 근데 나머지 순수입 5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대출금 이자 갚았어. 그럼 대출 이자 빼면 남는 게 200만 원이죠? 그 200만 원이 월평균 수입이냐? 아니면 대출금 갚기 전 500만 원이 월평균 수입이냐? 대출금 갚기 전은 500만 원이 월평균 수입이라는 거. 그런 의무를 금융비용은 제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월평균 수입하는 산정 방법. 여기서 이 통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 나왔잖아요. 이거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소득금융증명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소득금융증명 같은 경우도 이제 연 소득이 얼마인지 나온답니다. 그거를 냈는데 법원에서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그걸로 해도 돼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고 이 금융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라. 그럼 이렇게 밝히면 된다는 거예요. 세금 신고하고 세무서에 띄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서류들 가지고 인정해준다? 그러면 끝. 근데 법원에서 나 그거 못 믿겠으니까 통장으로 입증해.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고. 또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내 수입이 너무 많은 거야. 왜냐면 내가 신고를 너무 허위로 좀 많이 해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그런 경우에는 그걸 하면 안 되겠죠. 그때 내가 일부라도 이 통장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때 그렇게 한 건 내가 신고를 좀 뻥튀기해서 한 거고요. 이게 진짜입니다. 통장으로 한 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월평균 수입이 작아지겠죠. 월평균 수입이 작아야 월변제금이 작아지니까. 개인회생에서는 변제율 결정의 중요함으로 월평균 수입 산정이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지는데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 몇 년 직장을 다녔어. 그럼 원천징수 영수증 가지고 그냥 해결해. 가뿐해요. 이제 막 취업을 했어. 까다롭죠. 이 사람이 진짜 소득이 얼마가 될지. 자영업자는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했어. 까다롭죠. 이제 막 자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 산정이 곤란한 거. 그러니까 과거에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데이터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과거에. 그런 데이터가 없는 사람들은 까다로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은 과거 데이터는 없으니까 개인에서 신청하고 나서야 데이터를 갖다 법원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걔는 올라가겠죠. 법원에서 이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일한 거 보고서 이 사람은 월평균 수입이 얼마일 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뭐 9개월, 1년 이렇게 긴 시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요 정도 수입이 적당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신청하고 미래의 데이터, 현재부터 미래의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이 월평균 수입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됩니다. 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 실제로 벌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인지 주시하며 소득 자료가 부족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최근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은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저거 내라 이런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달도 또 내라, 그 다음 달 또 내라.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의심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월평균 수입 산정 법원에서 제일 눈을 크게 뜨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다. 최저생계비 인정. 최저생계비를 갖다가 그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이 사람 100만 원에 이 사람은 뭐 불쌍하니까는 뭐 200만 원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정해져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 기준중위소득 앞에 가구당이라는 말 빠져야 돼. 가구당. 1인 가구다. 그럼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아이가 2명 있어. 배우자가 있고. 그러면 아이 둘이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1명 키우고 내가 1명. 반씩 나눠 키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 생활 때는. 이렇게 이제 그 생계비를 갖다가 산정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발표를 해. 그래서 딱 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로 매년 인상됩니다.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최저생계비는 아니에요. 최저생계비는 보통 기준중위소득의 한 40%를 최저생계비라고 해요. 최저생계비보다 못 미치는 소득을 하면은 아마 그런 게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자격이 주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준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해서 용어로 최저생계비랑 개인회생에 쓰는 생계비는 다른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기준중위소득 60% 이게 개인회생 생계비입니다. 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에 투입해야 하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게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이라고 해요. 가용소득이라는 거는 월평균 수입에서 이 생계비를 뺀 거,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을 변제 투입, 그런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60%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런데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게 있다. 특정 사유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는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주거비. 주거비 같은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월차임,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지출이 소명될 경우 인정됩니다. 근데 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 안에 이미 일정 부분 주거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만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배우자 부양가족 볼게요. 배우자가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라도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부양가족이 있고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정되지 않는데 이렇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도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을 보살펴야 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배우자가 반드시 보살펴야 되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또 소득도 적어야 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소득 연동 생계비.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라는 거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100%의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균 가운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딱 세운겼을 때 기준 중위소득이 100%다 그러면 중간소득 그냥 쉽게 말하면 평균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평균과 비슷한 그런 소득이 아니라 거기 150%라니까는 소득이 많은 중간보다 많은 사람들 이런 채무자에 대해서는 계속적 정기적 지출이 소명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기타 생계비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타 주거비라든지 이런 거 딴 거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생계비도 인정될 수 있다.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은 다만 총액의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 변제율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특정 경우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추가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주거비, 병원비, 교육비 이런 세 가지 정도인데 이건 세 가지는 잘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인데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생계비는 잘 인정되지가 않아요. 소득이 150% 이상을 초과하는 기준 중위소득, 즉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생계비를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다. 서울해성법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소득 연동 생계비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네. 우리가 개인에서 변제금 산정 어떻게 합니까? 근데 월 변제금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 뺀 걸로 하고 총 변제금은 이 월 변제금 36개월이 원칙인데 최저생계비 하나의 원칙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산가지 보장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간 변제하는 게 기본인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